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공격용 무기라든가 이렇게 온다면은 그럼 대만을 최전선 삼아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군사력이라는 게 포진을 세게 해놓는 거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본격적인 외교전이 이때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중국과 대만의 양자관계처럼 보이는 이 관계가 사실은 진짜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제 개입을 해버린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이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이제 우리도 어쨌든 영향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중국 방문했다가 너 친중 아니야? 이걸 막 욕을 먹으니까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현상 유지에 찬성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자, 여기에 차이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힘에 의한. 네. 요게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갑자기 중국이 마크롱 대통령한테는 뭐 좋아하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발끈하는지 이 발언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아주 결정적인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이게 이제 국제주의의 원칙이잖아요. 어떤 국가라든지 세력이 그렇지 못한 세력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사실 대만의 입장에서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독립을 추구하는 것도 현상 변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비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마크롱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1992년 8월 24일 날 중국과 수교를 할 때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를 해야 되는 게 중국의 요구예요. 그래서 단교를 했고 우리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국의 수교 성명에 있듯이 약속한 거니까 지킨다. 그걸 전제해 놓고 다만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뭐 소위 좀 도망갈 구멍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딱 그 발언이 맨날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발언 같은데요. 딱 그 예. 발언 하던데요, 항상.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힘에 의한 무력 사용 이런 표현을 쓰면 지금 양안 관계를 놓고 볼 때 무력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중국을 겨냥해서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은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워낙 그 수송로고 그다음에 원유의 80%가 중동 원유의 80%가 남중국해 거쳐서 대만 해협 거쳐서 한국 물론 일본도 갑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50%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 원론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죠. 거기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건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다만 그거를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일국의 원수가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 대변인이나 외교부장이 좀 과도한 언사로 얘기하는 거는 양국의 신뢰를 해치는 거다. 한 번도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거부한 적은 없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맨날 그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세 개의 연합 성명을 발표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매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교를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이렇게 그렇죠. 중국은 해석을 하고. 네, 미국은 내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건 인정을 했다. 네. 그런데 대만도 있지 않냐. 이 현상을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이걸 엄격히 따지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원 차이나 프린시플이에요. 네. 그 중국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리적 차원에서. 근데 미국은 우리는 원 차이나 팔러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책은 내가 당신들을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에 나가서 변경을 꾀하는 거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다. 야, 근데 외교적 수사라는 거 진짜 항상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내는 다르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그래 거기까지 봐줄게 서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진짜 이제 미국도 하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세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은 그러면 왜 우리처럼 이렇게 막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정도 발언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 적이 없고 했다면 뒤에 가서 다시 이걸 주워 담으면서 예, 하나의 예. 중국 강조해주고 네네. 아니 패권 전쟁 하려면 제대로 싸우든지 하지 왜 미국은 항상 발을 빼는 요 이상한 형태를 보일까요? 실제로 미국이 중국과의 뭐 디커플링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부터 세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게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이 200개 무역 국가 중에 155개 국가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미국이 그런 나라는 50개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중국의 역할 이게 러시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코너에 몰아넣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대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적대적 협력.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한테 적대적 협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그 G20 발리 정상회담 이후에 그 중국은 이제 20차 당대회를 끝내고 시진핑 중국 당시 총석이죠. 이제 국가 주석이 외교 행보를 굉장히 확대를 합니다. 그럼 바이든과 회담을 했잖아요. 회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중 간에는 갈등이 많은 것을 서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건 막자. 다시 말해서 미국도 이게 실제 충돌로 비화돼서 복잡하게 됐을 경우에 그 후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짐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반도체 과학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미국의 원천 장비들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팔려서 거기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소비국을 제껴놓고 그다음에 반도체 패권을 또 차지하면 뭐합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코너에 몰아서 공지에 모는 것보다는 갈등 관리를 해가면서 이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 주고받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군사력이라는 게 이렇게 포진을 세게 해놓는 거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그거는 뭐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3개 꾸렸는데 기술 수준도 낮고 뭐 함재기가 제대로 이착륙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뭐 별 얘기가 많지만 그건 세월이 가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국도 ICBM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항모 킬러라는 동풍 17이라는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되 중국을 지나치게 굴복시키는 일은 중국도 안 할 거니까. 중국도 그거를 받아들이면 시진핑 체제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번 해보지. 근데 그거 진짜 한번 해서 확실하게 제압할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트럼프가 4년간 그랬는데 어쨌든 살아남았단 말이죠. 네. 그게 쉽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리커플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패권 전쟁을 하면서도 교육을 통한 이득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만약에 안 하면 뭐 물론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냐 이걸 대만은 과연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 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게 당연히 이제 러시아의 공격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이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우리도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쭉 오래 간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중국
미국이 러시아보다 나을 게 없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운데 바다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쉽지 않을 거다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을 배후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1979년에 미중 수교하면서 미국과 대만 간에는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맺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아시아 안보 이니셔티브라는 걸 맺어서 대만의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그랬고 작년에 타이베이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려 45억 불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대만을 무장화시키는 뭐 이제 이런 작업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 하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침공했을 때 그럼 미국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럼 뭐 샌디에고에서 해군 함대가 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보통 짧아야 5일, 길으면 9일, 12일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무슨 논쟁이 일어나냐면 3일을 버틴다. 그래서 미국이 오면 버틸 수 있지만 3일을 못 버티고 미국이 안 오면 14일 안에 대만은 점령당한다. 이게 대만 국방부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대만을 결정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돕기 위해서 본토에서 뭐 진주만에서 괌에서 막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8개 주 1미군 기지와 한국의 평택 기지에서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을 재배치해서 투입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네. 일본은 이 컨티전시 플랜을 다 동의를 했고요. 한국은 이렇게 하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김정은의 북한의 오판이 발생을 하면 미국이 2개의 전장을 구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말 그대로 가정이지만 이런 걸 놓고 보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데 이제 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초반에 대만 사람들은 미국이 도와줄 거다. 뭐 여론조사라는 게 워낙 또 조사기관이나 또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 초기에는 한 60%가 도와줄 거라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게 한 30%대로 떨어졌어요. 미국이 안 도와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대만이 이제 자력으로 잘 방어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네, 대만은 지금 미국한테 무기 좀 팔아달라. 그렇습니다. 무기 예. 우리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처음에는 근데 미국이 거의 안 팔려 그러다가 좀 팔 것처럼 뭐 좀 이루어지길래 아 이제 드디어 미국이 좀 대만한테 무기 좀 주나 팔아주나 했더니 인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파는 걸 꺼려하고 또 심지어 계약을 해도 주지 않고 지금 시간만 질질 끌고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하면서 특히 그 1982년에 8.17 연합성명이라는데 그것도 이제 또 서로 말이 달라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중국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중국한테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다.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1982년에 당시에 레이건 시절입니다. 레이건 시절 때 국무장관이 조지 슐츠인데 슐츠 장관이 비밀 문서를 하나 줍니다. 대만에. 그게 6개항 보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중국에게 대만에 무기 안 판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비밀 문서 제한이 풀려서 2016년에 미국 민주당에서 이걸 의회에서 재결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무기를 파는 건데 그 전에 무기는 주로 섬 내부, 대만 섬 내부를 방어하는 무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뭐 탱크, 이게 바다 못 건너가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때부터 미사일을 팔기 시작합니다. 네. 제블린, 하퍼, 뭐 그 지대함, 뭐 이런 미사일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론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거는 본격적인 공격용 무기를 파는 거고 대만을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만의 잠수함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잠수함을 팔면 네.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네. 왜 한국의 잠수함 기술 뭐 이 소위 양도 문제 때문에 복잡한 적이 있었죠. 대만도 지금 그거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역으로 말하면 잠수함만 미국이 좀 팔아주면 이 정말 그쵸. 대만 방어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안 뭐냐면 팔아주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워낙 그 양안이 가지고 있는 국력의 차이와 군사력의 차이 때문에 대만이 일정 부분 방어는 가능하지만 승리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하고 있고, 그런 승리하기 어려운 대만을 내가 전폭 지원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인민해방군이 200만인데 대만의 군사 수가 16만 3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는 4개월 훈련했다가 그게 너무 적다 그래서 1년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 가지고 이 대만 방어가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무기를 팔면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어쨌든 그 대만을 지켜준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공격용 무기라든가 이렇게 온다면은 그럼 대만을 최전선 삼아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미국도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중국 원칙이나 무기 판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왔는데, 본격적인 대중 공격용 무기가 팔리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과거와는 다른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결국 되긴 될 겁니다. 네. 하긴 할 건데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그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일본은 과연 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자꾸 하려고 그럴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가장 꺼려하는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 이걸 계속 강조해왔고 이미 일찍부터 미국에 올인했잖아요.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일본이 대만을 50년 식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중국이 자꾸 우리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고 우리의 생활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점에서 미국과 일본과 대만은 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잉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탈중국화를 외치고, 탈중국화를 하려면 그럼 탈중국을 할 그 빈 공간을 뭘로 메꿀 것이냐, 대미 관계, 대일 관계 강화로 메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동남아 관계 강화로 메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대만이 훌륭한 카드고, 대만도 중국에게 끌려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서 상당한 원조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교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만 문제가 워낙 이 패권 전쟁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대만의 다른 기업도 아니고 TSMC 같은 기업이 있으니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모든 문제랑 더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 발언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 발언 이후에 또 혹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대만과의 관계에서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중국이 워낙 지금 현재 좀 약간 격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과 중국 간의 사이가 생각구 열도를 놓고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데도 교역을 하고 교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유독 좀 세게 나오지만 중국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게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거예요. 네. 한미 동맹은 그렇다고 치고 미일 동맹도 그렇다고 치는데, 한일 관계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일 관계도 좁혀보겠다고 지금 이 정부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놔두면은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돼서 결국 배후의 가장 큰 형인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거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우리도 대한민국도 통상국가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잖아요. 네. 대만과의 교류, 실제로 대만과 무역의 50%가 전자기기 반도체 그렇죠. 부품이에요. 그러면 이 구도를 중국이 깨면 중국도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싸우지만 SK와 대기업끼리는, 그러나 그 밑에 벤더들은 아주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협력 소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야 이게 미국이나 중국한테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한알령 이후에 이제 관광 산업이 막히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가잖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괜찮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다시 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한류가 이렇게 퍼진 거가 실제로 대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몰랐는데요? 네, 그 이제 이 한류의 진원지가 원래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리덩의 총통이 국민당 총통인데 대만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민당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네. 독자적 성향을 보이기 위해서 소위 케이블 TV를 엄청나게 허가를 해줍니다. 네. 케이블 TV를 허가를 해줘서 채널이 수십 개가 생겼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갔군요. 그래서 우리 거를 뭐 사간 건지 뭔지 그냥 엄청나게 갖다 틀었고 그거를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수교가 안 돼 있었 뭐 되든 안 되든 저쪽에 복건성이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는 대만 TV가 나와요. 네. 그냥 키면. 그래서 사실은 퍼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동남아 진출의 안테나 역할도 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교의 앙금이 있어서 좀 그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지금 젊은이들 그런 뭐 상호 교류하고 이러는데 크게 불편과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정치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경제, 사회, 문화 교류는 오히려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대중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 해협이 어쨌든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에너지를 거기로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만 해협 문제가 진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문제, 우리 자신의 맞습니다. 문제가 네,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어쨌든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그렇죠.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을 갖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데였어요.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중국해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다음에 우리의 서해 이게 자신들 방어선입니다. 우리 서해까지 연결이 돼 있고 이 서해는 둘째치고 지금 대만 해협이 135km밖에 안 돼요, 폭이. 그 가운데 한 67km 선에 중간선을 거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사훈련하면서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대만이 해상 봉쇄라도 당하게 되면 또는 중국이 해상 봉쇄라도 시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45%,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원유 중동 원유의 80%가 발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대만 어느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고 이 국제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평화와 안정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북핵 문제잖아요. 네. 북핵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하게 퍼지고 복잡해지기 전에 이 문제도 국제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관심을 갖자는 거지 내정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한미 정상회담 하고 오면 이제 중국도 무슨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겠죠. 본격적인 외교전이 이때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정학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외대 외대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